안녕하세요. 저는 꽤 특이한 집안 분위기를 느끼며 성장한 아이였어요. 부모님의 사이는 건조하기 짝이 없었죠. 그건 부부라기보다는 그저 한낱 동거인이라고 표현을 하면 옳을 듯 싶었어요. 부부 사이가 어떻게 계속 친밀하고 뜨겁고 가까울 수 있겠나요? 시간이 흐르면서 안 좋아질 수 있는 법이겠죠.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뭔가 달랐어요. 서로에게 질린 것도 신물이 난 것도 정이 떨어진 것도 아니었죠. 그냥 숲이 있었는데 가뭄이 계속되니까 결국 나무고 풀이고 다 없어진 뒤에 그 자리에 사막이 자리하게 된 그런 과정인 것만 같았습니다. 민망한 얘기지만 저는 어렸을 적에 집중력이 또래 친구들에 비해 부족한 아이였었고 학교 수업 시간에도 배우는 내용을 따라가지 못해서 온통 산만하게 딴짓을 했었죠. 제가 일부러 의도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고 제가 타고냈던 천성이 그래 있었어요. 지금 와서 그때를 돌아보면 주의력 결핍증을 어린 시절에 알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런 증세가 있다는 자각조차 못한 채로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하고 매사에 산만하여 생각이 온통 동서남북으로 마구 흘러가는지 스스로도 답답해하기만 했었네요. 당시에는 이런 쪽으로 사회인식이 약하기도 했었으니까요. 저 같은 아이는 치료와 상담과 애정과 주의 깊은 관심이 필요한 경우였지만 그게 이뤄지는 경우는 없었고 대부분의 상황에서 지겹다는 눈빛을 받았습니다. 산만했던 제가 그 어린 시절에 공부를 잘했겠나요? 성적이 잘 나왔을까요? 전혀 아니었죠. 그래도 한 줌의 공부를 향한 의지는 있었기 때문에 꼴찌 성적은 면했었고요. 성적이 항상 뒤에서 10번째 정도였었죠. 최악은 아니었습니다. 산만한 태도에 맨날 선생님들한테 혼나고 밉보이는 건 오래됐고 성적도 그 수준이었으니 웬만한 부모들이라면 이런 자식을 걱정하거나 다그치거나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저를 그렇게 혼내지 않으셨죠. 걱정을 하지도 않으셨고요. 애정이 그만큼 저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명한 사실을 저는 중학교에 올라가고 나서야 깨달았고요. 다들 겪어보셨겠지만 중학생 나이쯤 되면 감수성이 풍부해지고 교우관계에 있어서 고민이 많아지잖아요. 학교가 세상이고 친구들과의 일들이 그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죠. 저도 그랬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주의력 결핍 증세가 심했기 때문에 이제 도통 친구들을 어떻게 사귀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말을 하고 행동해야 할지도 몰라서 항상 조심스러웠고 친구들 사이에서 대화가 제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던 날이면 집에 와서 잠에 들 때까지 소가리를 했습니다. 초등학교를 같이 나왔던 몇 친구들이 제가 산만해서 학교에서 맨날 선생님들한테 혼났던 애라고 말을 다 떠들어 놓는 바람에 더욱 새로운 시작이 있어서 애를 먹었더랬죠. 이런 고민을 저는 항상 혼자서 끌어안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때부터 저희 집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수성 예민한 중학생 나이, 다른 친구들은 걸핏하면 부모님과 싸웠다, 부모님 때문에 집에 들어가기 싫다, 부모님의 잔소리 때문에 미칠 것 같고 간섭이 지겹다, 이런 고충을 토로했거든요. 부모님 때문에 너무 짜증나고 확 가출하고 싶다고 말을 했던 친구들도 적지 않았었죠. 그럴 만한 나이였으니까요. 친구들 사이에서 어떻게든 어울려 보려고 애를 쓰고 있었던 저는 저 혼자서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어떻게 살고 싶은지 아직 저는 그걸 스스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 딴에는 용기를 내어서 부모님께 진로 상담을 청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랬더니 아빠가 대뜸 저에게 학교에서 몇 등을 하냐고 물어보시더군요. 그때 저는 아빠가 제 성적을 물어보신 건 그때가 처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반에서 중간보다 살짝 못 미치는 등수라고 알려드렸어요. 그러자 아빠가 시큰둥하게 자리를 뜨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학생인데 성적이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되면 확실하게 너는 공부머리를 전혀 못 물려받았나 보다. 안타깝네. 저에게 어떤 조언이나 충고를 해주셔야 맞았을 때였는데 제가 알 수 없는 말씀이나 중얼거리시는 게 전부였어요. 무안함과 민망함으로 제 얼굴이 뜨거워지는 게 그 순간 느껴졌었죠. 저는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피곤하다는 듯 하품을 하시더니 손으로 목이나 긁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무슨 소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가 대학 잘 가기는 글렀다는 거지? 좋은 데 갈 게 아니라면 무조건 돈 안 드는 데로 가라. 대학 같지도 않은 곳에다가 비싼 돈 갖다 바치는 건 사양이고 그렇게 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니까. 그럼 차라리 그럴 경우에는 대학을 안 가는 게 나을까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취업하는 게 그럼 더 낫겠죠?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성인 되면 네 앞가림은 하여간 무조건 네가 해야 되는 거 알아도 부모한테 기대서 살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인생 망치는 거야. 저는 정신이 온통 산만했던 어린 시절에도 부모님께 응석받지는 못했었죠. 용돈은 항상 준비물을 살 비용만 받았었고요. 준비물을 구입하고 거스름돈이 나오면 그걸로 100원짜리 불량식품을 사 먹는 게 고작이었어요. 50원짜리 초콜릿은 제가 문방구에서 가장 자주 사 먹었던 불량식품이었고요. 다른 친구들은 따로 용돈을 받아서 이것저것 사 먹는다는 걸 그 당시에도 알긴 했었으나 제 처지에 불만을 품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부모님께 제가 땡깡을 피운다는 건 그때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한참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살아온 저였는데 엄마의 입에서 부모한테 기대서 살지 말라는 소리가 나오니까 정말 목구멍이 꽉 조이고 막혀오는 감각이 들더라고요. 와, 그때의 심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때서야 명확하게 제 눈에 들어왔던 것은 바로 선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선이 그어져 있었어요. 그 선은 부모 자식 간에 비단 그어져 있지 않았고 부부 사이에도 그어져 있었죠.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보자면 개인주의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지독한 개인주의가 내려앉은 집이 바로 저희 집이었던 거예요. 딸들은 전부 엄마하고 관계가 깊던데 저는 해당이 안 되었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친한 친구랑 싸운 일이 있었어요. 힘들게 사귄 단짝이었고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힘들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고 무서워서 겁도 났었고요. 그래서 그때 엄마한테 친구랑 틀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 스스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와서 엄마한테 말씀을 드린 거였죠. 어쩌다가 그 친구랑 싸우게 되었는지 엄마 앞에서 말씀을 드리던 도중에 감정이 벅차올라서 눈물이 막 나왔습니다.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나와서 울다가 문득 울음을 멈추고 나니까 되게 집이 조용한 거예요. 마주 앉아 있는 엄마의 표정은 집이 조용한 것보다도 더 무섭게 느껴지고 있었고요. 그때 엄마의 표정은 세상에서 가장 지루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 모습 같았습니다. 귀찮고 번거롭다는 엄마의 표정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벌떡 자리에서 일어난 뒤 엄마의 시간을 빼앗아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기다렸다는 듯이 먼저 자리를 뜨셨고요. 너무 창피하고 비참했어요. 그날은 그랬지만 곱씹어 보니까 서운함이 밀려오더라고요. 아무리 매사에 자식한테 무관심하다고 해도 어떻게 그 정도일 수가 있을까 싶었고 저는 엄마하고 아주 친밀하지는 않아도 잘 지내는 딸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용기를 냈고 며칠이 지난 시점에서 엄마한테 그날 너무 서운했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날 서운했다고? 네가 나한테? 왜? 제가 친구랑 너무 힘든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엄마는 전혀 안 들어주셨잖아요. 저는 그게 엄청 심각한 고민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잖아. 너 혼자 고민하고 너 혼자 결론 내려서 해결 보면 될 일이었어. 학교에서 친구랑 있었던 일 가지고 심각하게 구구절절. 너는 대체 애가 왜 그러니? 엄마한테 해결을 기대했던 게 아니라 그냥 저한테 현재 이런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다고 알려드리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뭐? 어, 너도 정말 할 일 더럽게 없다. 누가 제 마음 알아줬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것도 안 되나요? 민정아, 너는 네 마음만 마음이야? 실컷 너만 떠들면 다야? 듣는 사람 입장은 생각 안 해? 듣기 싫어하는 그 마음도 네가 알아줘야 하지 않을까? 엄마의 차갑디 차가운 지적 앞에서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부모님이 다른 집의 부모님들처럼 그런 분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는 지 오래였으면서도 기대라는 것을 내려놓지 못했던 저의 잘못인 것만 같았습니다. 기대를 해서는 안 됐건만 괜히 기대하는 바람에 혼자 실망하고 혼자 상처받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속으로는 기대를 못 버릴지언정 겉으로는 아무 내색도 안 하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저희 집이 얼마나 건조한지 더욱 잘 알겠더군요. 제가 사흘 가출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친구 집에 가 있었고요. 그런데 부모님은 저를 찾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집에 사흘을 안 들어온 줄을 알기나 하실까 싶었네요. 그때는 헛웃음까지 나오는 듯 싶었어요. 어느 고등학교에 갈 건지도 저한테 안 물어보셨습니다. 만약에 제가 먼저 진학 이야기를 안 꺼냈다면 고등학교에 저를 안 보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공부를 어중간하게 못하는 애들이 주로 갔던 고등학교에 들어갔었죠. 새로운 환경이 펼쳐지니까 저는 또 금세 적응을 못하고 몇 달씩이나 처음에는 방황을 했었어요. 저 스스로 정말 나약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왜 이렇게 똑부러지지 못할까 싶었어요. 어렸을 때보다는 나아졌다는 생각으로 혼자 위안을 삼으며 버티다 보니 어영부영 2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두 분이 이혼에 돌입할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요. 두 분이 이혼을 하신 것 자체에는 제가 별로 놀랍지 않았어요. 두 분이 애초에 부부다운 부부로는 안 보였으니까요. 그래서 이혼하시는 것에는 안 놀랐지만 문제는 저였죠. 두 분이 이혼을 하시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장 저의 처지부터 걱정이 되더군요. 제 평생 바라봐온 두 분의 모습으로는 이혼을 하시면서 저를 버리시는 것도 가능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설마 진짜로 그러시겠나 싶었는데 제 생각 이상으로 두 분은 대단하시더라고요. 이혼을 끝마치시면 두 분은 각자 갈 일을 가실 것이고 저 또한 알아서 갈 길을 갔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원룸을 구해줄 테니 거기서 알아서 학교를 다니며 살라고 그러셨습니다. 원룸이라도 구해주는 게 어디냐며 부모님이 그렇게 생색을 내셨을 때는 제가 또 말문이 막혀버렸죠. 그리고 두 분이 저를 향해서 자식도 다 컸으니 이제는 결혼 생활을 유지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됐다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저는 속에서 천불이 솟았습니다. 다 컸다뇨. 18살.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다 컸다고 보이셨을 수도 있지만 엄연히 미성년자였잖아요. 그런 저를 내치시겠다는 것에 이럴 수는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폭발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모님을 향해 큰 소리를 내며 울며 따졌었죠. 도대체 우리 집은 왜 이러냐고, 감정 없는 로봇도 이것보다는 낫겠다고, 하도 집이 가난해서 방에서 5식구가 비좁게 잔다는 중학교 친구는 아버지가 술주정이 그렇게 심해서 가끔 무섭기도 하다며 고민이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불었다는 생각을 했었고, 오죽했으면 그런 환경이 부러웠겠냐고 막 미친 듯이 울면서 말을 뱉었습니다. 억지로 눌러왔던 서름이 그 순간에 튀어나온 것이었어요. 아빠는 한숨만 내쉬신 후 자리를 피하셨을 뿐이었고 엄마는 저에게 혀를 끌끌 차주셨어요. 그런 소리나 하고 철이 안 들었구나. 뭘 어떻게 생각하는 네 마음이니까 알아서 해. 진심 어린 애정 따위는 없는 엄마의 눈빛을 보면서 제가 부모님의 자식일 리는 없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제가 무슨 수를 써도 부모님을 변화시킬 수도 붙잡을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았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저는 그저 무력할 뿐이었어요. 몇 달 뒤에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자그마한 원룸을 얻어주셨는데 계약이 2년짜리였어요. 계약 만료가 되면 그때부터는 알아서 살라고 그러셨죠. 아무리 학교에서 가까운 위치였다고 해도 혼자 사는 게 겁이 났습니다.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고등학생이 혼자 지내면서 위험한 일이 없을까 싶었고요. 그러자 엄마는 저에게 제가 정신머리만 똑바로 붙들고 처신만 똑바로 하면 혼자 살아도 아무 문제 없는 거라고 하셨어요. 제가 멍청하게 굴지만 않으면 될 일이라고 그러셨고 저는 울컥해서 엄마한테 소리를 쳤었죠. 진짜 부모도 아니신 것 같다고요. 진짜 엄마라면 어떻게 이러시냐고요. 모정 하나 없는 냉혈한이라고요. 홧김에 소리를 쳤었던 저는 그 자리에서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 맞아. 네가 맞는 소리 한 거야. 내가 너 안 낳았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야. 나는 너를 낳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진짜 엄마가 아닌 게 맞아. 그럴 리가 없잖아요. 엄마가 저를 안 낳아주셨으면 그럼 저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엄마가 아니라면 대체 누가 저를 낳아주셨는데요? 민정이 혹시 너 네 고모 생각나니? 고모라뇨? 네 고모 말이야. 너는 모르겠어? 고모라면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신 그분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맞아. 아는구나. 그분이 네 고모잖아. 저는 갑자기 엄마의 입에서 너무 뜬금없이 고모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해가 안 갔었죠. 제가 어렸을 때 먼 지역에서 고모는 돌아가셨고 저는 장례식장에도 안 가봤습니다. 정확히는 못 가봤다고 해야겠죠. 어렸던 저를 부모님이 함께 안 데려가셨으니까요. 당시에 저는 정신이 온통 산만한 아이였고 그래서 저를 데려가시는 게 번거로우셨던 모양이에요. 별로 친하지도 않았던 이웃집에 억지로 사정을 얘기해서 저를 거기에 맡기고 길을 떠나셨었거든요. 부모님 성격에 다른 사람들과 사근사근하게 지내며 교류를 하셨을 것 같나요? 이웃들과 별다른 접점조차 안 만드셨던 분들이었습니다.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는 걸 싫어하시기도 했고요. 그랬건만 사정을 해가며 저를 이웃집에 맡겨두셨던 거예요. 저는 이웃집에서 이틀 밤을 잤습니다. 부모님이 고모의 장례식장에 가셨다는 것만 알고 있었고 슬프거나 특별한 감정은 들지 않았었죠. 왜냐하면 고모하고 아무런 친분이 저는 없었으니까요. 저를 맡아주셨던 이웃집 아주머니께서 저한테 그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민정이네는 명절에도 어디 안 가는 것 같더라? 네, 저희는 어디 안 가요. 역시 그랬구나. 그럼 친가도 외가도 다 안 가는가 봐? 명절 말고 다른 때에도 전혀 안 가보니? 네, 그런 것 같아요. 기억 안 나요. 민정이는 사촌들도 없어? 설마 할머니, 할아버지도 안 계시나? 네, 아무도 없어요. 어머나, 그게 진짜야? 이런 집도 다 있네. 세상에 정말 특이하다. 혹시 그렇다면 이번에 돌아가셨다는 민정이의 고모가 유일한 친척이었던 건가? 아휴, 저런. 너무 안타까워라. 그때는 어렸기 때문에 별다른 생각이 안 들었지만 시간이 좀 더 지나서 교류하는 친인척 하나 없다는 게 결코 흔한 경우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었죠. 제가 아는 한 평생 살면서 직접적으로 들어본 존재는 고모 한 분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고모 이야기를 왜 엄마가 이런 순간에 하시는 건가 싶었던 저는 기절할 만큼 놀라고 말았습니다. 네 고모가 바로 너를 낳아주신 분이야. 너의 진짜 엄마라고 할 수 있겠네.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고모가 저를 낳으셨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맹세컨대 살면서 단 한순간도 이런 진실이 감춰져 있었을 거라고 감히 상상조차 저는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이게 현실일 리 없었고 엄마가 말도 안 되는 농담을 하시는 줄로만 알았어요. 그래서 아빠에게 직접 여쭈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맨날 심드렁한 표정만 지으셨던 아빠가 그 순간에 화들짝 놀라시면서 얼굴하고 목이 아주 새빨갛게 달아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그걸 기어이 너한테 얘기를 해주든 내가 얘한테는 끝까지 밝히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었건만 전부 소용이 없는 짓이었구만. 완전히 갈라서는 마당이니까 이제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다는 거야 뭐야? 그것만으로도 사실 대답이 되었습니다. 아빠의 그 반응이야말로 맞다는 확인 사살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왜 그걸 알렸냐며 아빠는 불같이 엄마에게 화를 내셨어요. 서로 사이가 안 좋다고 할 것도 없이 무미건조하기만 했던 두 분이었기에 그렇게 감정적으로 나를 세우고 다투시는 것조차 저에게는 어색하고 낯선 그림이더군요. 아빠는 결국 저에게 직접적으로 인정을 하셨어요. 고모가 진짜로 저를 낳아주신 분이 맞다고 말입니다.
고모가 저를 낳아주신 생모라면 그럼 생부는요? 고모부인가요? 저는 고모부가 어떤 분이셨는지도 전혀 모르는데요. 그건 나도 몰라. 정확히 들은 바가 없었지. 왜냐하면 너는 원치 않은 임신으로 생긴 아이였기 때문이란다. 그때 저는 가슴이 찢어 발겨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돌아가신 고모가 알고 보니까 제 생모였는데 원치 않은 임신으로 제가 생긴 것이었다네요. 살면서 이런 이야기를 상상도 못 해봤는데 이게 진실이라고 하니까 정말 미칠 것만 같았어요. 갑자기 이 현실 자체가 구역질이 났습니다. 고모가 저를 낳아주신 분인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18까지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실 그때도 아무것도 몰랐기에 장례식조차 못 갔었습니다. 어찌됐든 적어도 제가 그분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는 함께 있어야 했던 게 아닌가 싶어서 지나간 과거가 원망스러웠고 너무나도 답답했어요. 저에게 진심 어린 애정 따위 전혀 없으셨던 부모님의 그 모든 순간들이 이제야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것도 슬펐고요. 그런데 이제 의문은 대체 왜 부모님이 저의 부모님으로 살아오셨는가 하는 부분이었죠. 그리고 저는 이때 제 출생의 비밀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과거 이야기를 난생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알고 보니 두 분의 20대 시절의 결혼 생각은 전혀 없이 연애만 하고 계셨는데 덜컥 애가 들어선 경우였었다네요. 두 분 다 환경이 외로운 분들이셨고요. 아빠는 어린 시절부터 능력 하나 없으면서 자잘한 사고만 쳐대고 항상 민폐만 끼치는 부친 때문에 고생하시는 모친의 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부친 때문에 집구석에는 바람 잘 날이 없었어요. 모친은 안 해보신 일이 없었고요. 얼마 있지도 않은 친인척들은 죄다 속물의 구제불능이어서 도움은 바랄 수도 없었고 차라리 없는 게 나은 존재들이었다네요. 그러다가 아빠의 중학생 시절 고생만 해오신 모친이 결국에는 크게 병이 나서 쓰러지셨습니다. 그러자 얼마 뒤에 부친은 집을 나가셨고요. 도움을 구할 곳도 기댈 곳도 없는 상황에서 아빠는 그저 하루하루 약해지시는 모친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모친은 쓸쓸하게 돌아가셨어요. 몇 년 뒤에 부친은 어떤 술자리에서 시비가 잘못 붙는 바람에 머리가 크게 다쳤고 회복이 안 돼서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고요. 그렇게 아빠는 양친을 잃었습니다. 저에게는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되시는 분들이죠. 그리고 아빠에게는 누이가 한 명 있었어요. 집안 형편이 어렵지 않았더라도 학업과는 연이 없었을 게 분명할 정도로 공부 쪽으로는 머리가 좋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빠는 누이를 싫어했어요. 누이가 부친의 무능력한 구석을 너무나도 닮았다고 여겼으니까요. 그 시절 어려운 집안의 장녀라고 한다면 모름지기 책임감을 보이고 집안일이든 바깥 돈벌이든 열심히 하는 경향이 강했잖아요. 그런데 누이는 그러기는커녕 모든 면에서 어리숙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아빠는 이런 누이가 싫었고 남매는 안 친했죠. 그래서 모친이 돌아가신 후 남매는 서로 아예 보지 않고 살았습니다. 아빠는 고등학교를 가지 않은 상태에서 일찍이 돈을 벌며 살았던 것이고요. 남매가 연락이 서로 닿은 건 몇 년 뒤에 부친이 돌아가셨기 때문이었죠. 그걸 계기로 드문드문 각자 안 죽고 살아있다는 안부만 전하며 지내게 되었고요. 그렇게 살다가 엄마가 임신하게 돼서 아빠는 결혼을 하시게 됐죠. 애가 생겼으니 당연히 책임지고 낳아야 주장하신 건 아빠 쪽이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부모가 될 자신이 없어 하셨고요. 엄마는 기억도 가물가물한 아주 어렸을 적에 버려져서 고아로 살아오신 분이었거든요. 하지만 덜컥 들어선 생명을 끝내 외면할 수 없어서 아빠의 뜻에 동의를 하고 결혼을 하신 거였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만약 유산이 될 미래를 알았다면 두 분은 그 당시에 결혼을 안 하셨을 텐데요. 시간이 흘러 두 번째로 임신이 되었는데요. 임신 중기 때부터 좋지 못했는데 결국 그게 들어맞았나 봐요. 아기는 태어났으나 상태가 좋지 못했으니까요. 간신히 몇 주를 버티다가 하늘로 떠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비극이 있을 수 있냐며 두 분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슬퍼하셨다네요. 그래도 시간이 흘렀고 세 번째 임신이 되었는데 엄마는 좋지 못한 예감을 받고 계셨어요. 왠지 이상하게도 세 번째로 찾아온 뱃속의 생명마저 온전히 만나지 못할 거라는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 와중에 제 생모이신 고모가 결혼도 안 하셨는데 만삭의 상태이고 아기를 낳으면 시설에 보내버릴 예정이라는 걸 알게 되셨죠. 그래서
만약에 뱃속의 아이가 빛을 못 본다면, 세 번째 임신한 아기마저 잘못된다면 고모가 낳은 그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자고 엄마는 문득 그런 결심이 들어서 아빠에게 먼저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사실 그건 반쯤 충동적인 결심이었고요. 아빠는 내심 고모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나이가 드신 이후에는 달라지고 나아진 고모였으나 옛날에는 많이 어리숙하셨던 분이었으니까요. 그런 분을 너무 일찍부터 싫어하고 외면했던 사실에 아빠는 죄책감을 느끼셨습니다. 고모가 결혼도 안 한 몸으로 아이를 낳게 된 상황에 당신의 잘못도 들어있는 것처럼 여겨졌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제안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운명처럼 세 번째로 찾아왔던 생명마저 잘못되었습니다. 부모님은 고모가 낳은 아기를 친자식으로 들이셨죠. 고모는 그때 무척이나 고마워하셨다네요. 앞으로 새 인생을 살겠다고 하셨고요. 그 뒤로 고모는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3년의 결혼 생활을 뒤로하고 이혼을 하셨고요. 혼자 지내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죠. 그렇게 돌아가시기 전에도 건강 상태는 썩 좋지 못하셨던 모양인지 대학병원을 계속 다니고 계시던 도중이었고요. 이건 유품을 정리하다가 발견했었던 건데 이렇게 비밀이 밝혀졌으니 너한테 주는 게 낫겠구나. 아빠는 저에게 낡은 수첩을 주셨는데 그건 돌아가신 고모의 일기장이었습니다. 고모의 유품들 중에서 일기장과 작은 앨범 두 가지만 아빠는 남기셨다고 했어요. 아직도 이 상황이 완전히 믿기지는 않았으나 제가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작은 앨범도 줘 달라고 했습니다. 아빠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셨죠. 이렇게 되기를 바란 적 없었으나 힘들고 지치고 다 놓아버리고 싶은 심정뿐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저는 아빠에게 저를 책임지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져 묻고 싶었던 게 본심이었는데 그럴 수가 없었네요. 지치다 못해서 모든 게 지겨울 따름이라는 아빠의 표정을 본 순간 제 입은 다물렸거든요. 저는 좁지만 외로운 크기의 우주만큼이나 컸던 그 원룸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부모님은 떠나셨어요. 각자 어떤 인생을 사시고자 떠난 것인지 그것조차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두 분의 자식이었으되 자식이 아니었다는 것이 그렇게 다시 실감이 났네요. 제 생모이신 고모의 일기장엔 별 내용이 없었죠. 조금 특이한 건 그게 한 해의 일기장이 아니고 3년 넘게 날짜가 이어졌다는 거예요. 가끔 드문드문 일기를 쓰셨으니까요. 시답잖은 날씨 얘기와 기분 얘기만 주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별 내용이 없다고 생각하고 다 안 읽어보셨던 것 같아요. 저는 저를 낳아주신 분이라니까 뭐라도 건지려고 빠짐없이 다 읽었거든요. 제 생부의 이야기일 것 같은 내용도 있었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사랑을 하게 돼서 슬프다고 적혀 있었어요. 사랑만 있어도 될 줄 알았건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고 영원히 함께하자던 약속은 금방 깨졌다는 내용이 적힌 일기의 날짜를 보니까 왠지 제 생부와의 이야기인 것 같더라고요. 한마디로 저는 실패한 사랑에서 태어난 생명이었던 거예요. 돌아가신 고모가 저를 낳아주신 분이었다는 사실에 처음에는 마음 아팠고 일찍 알 수 없었던 것이 죄스럽고 원망스럽기도 했었는데요. 차분하게 생각을 가라앉히고 나니까 어차피 고모가 저를 원한 적이 없었고 저에게 아무런 애착이나 미련도 없으셨으니까 돌아가시기 전까지 굳이 저를 따로 보러 오신 적이 없었을 거란 결론이 나오더군요. 그리고 제 부모님 역시 두 분은 서로가 좋아서 연애를 하시긴 했었으나 결혼에 대한 확신은 없는 상태였고 아이가 생겨서 얼떨결에 결혼하신 것이었는데 그 후로 첫째, 둘째 모두 그렇게 떠나고 두 분은 진작 속이 골물 대로 골마서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그냥 부부로 남으신 것이었겠죠. 마지막 셋째마저 그렇게 떠났으니 저를 키우시면서도 정이 안 생겼다는 게 이해가 갔습니다. 엄마는 저를 볼 때마다 괜히 옛날 그때 섣부른 아빠랑 결혼했다고 후회를 하셨겠죠. 저는 엄마와 외모가 조금도 닮지 않았고 예쁜 것도 아닌데 귀염성도 없고 어렸을 적에는 산만했고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었으니 엄마가 끝끝내 저를 품지 못하시는 것에도 저의 잘못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빠는 저를 볼 때마다 아마 고모를 떠올리셨을 것 같아요. 고모가 나이가 드시기 전에 어리숙하다고 하셨었는데 그건 아빠가 애들로 표현을 하셨던 것 같고 제 유년 시절의 산만함이 어디서 물려받을 기질인지 드디어 저는 알게 됐으니까요.
그게 유전이었던 것이죠. 생부가 어떤 분인지 궁금하긴 했으나 거기까지였어요. 알아낼 방법도 없었고 만약 하나 찾는다고 해도 생부가 저를 반기지 않을 거라는 확신만 있었으니까요. 제 존재조차 모르고서 평생을 사셨을 텐데 반갑기는커녕 경악스럽기만 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가슴속에 묻었어요. 저는 철저히 혼자였고 우울하고 힘들다는 것조차 자각하지 못한 채로 성인이 되었습니다. 대학은 안 갔고요. 무슨 일이라도 해서 벌어먹고 살 생각이었어요. 저 스스로 저를 감당하지 않으면 끝이었으니까요. 이혼한 부모님께 버림받고 혼자가 되었던 저에게 담임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사회에 나가면 조심하고 남자는 늦게 만나라. 이게 제가 지켜야 할 것이라고 그러셨습니다. 20살 때 잡일이나 하는 단순 사무직으로 첫 취직을 했었는데요. 제가 부모 형제 아무도 없이 혼자라는 것을 밝히고 나자 그 안에 모든 남자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지더군요. 그런데 대부분 유부남들이었거든요.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그 후로는 여자들만 많은 일터를 전전했어요. 콜센터에서 일을 하는 동안 쥐꼬리만한 돈을 받으면서 온갖 스트레스는 다 받았기에 진짜 매일같이 죽고 싶다는 생각만 했었죠. 가장 멀쩡한 대학생들이 세상에서 제일 부러웠습니다. 대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서 눈물이 매일 났었네요. 스트레스 때문에 위경련까지 왔었는데 그걸 견디면서 일했건만 콜센터에서 저는 부당하게 잘렸어요. 그때 정말 세상에서 제일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더라고요. 일을 안 하면 돈이 없고 돈이 없으면 나가 죽자는 것밖에 안 되니 죽을 용기는 없어서 다시 일을 구했습니다. 생각 없이 일만 하고 싶어서 공장에 들어갔어요. 아주머니들이 많이 계셨던 곳이었죠. 저를 향해 딱 하면서 혀를 끌끌 차셨던 분들이었습니다. 공장에서 일을 하며 그곳에서 만난 5살 연상의 남자와 저는 교제를 하게 됐었는데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어느새 그 남자와의 장밋빛 미래도 꿈꾸고 있었죠. 하지만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얼마 뒤에 헤어졌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차였어요. 아무리 자기네 집안이 어렵고 안 좋아도 그런 여자를 며느리로 들일 순 없다면서 양친이 저를 극구 반대하셨다네요. 저에겐 미안하다고 하는 그 남자의 목소리가 너무 듣기 싫었습니다. 공장 사정이 안 좋아져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저에게 남자를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둘이 잘 맞을 것 같아서 그래. 내 성의를 봐서라도 한번 만나봐. 저는 세상에 과연 저를 좋아해줄 남자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제 자존감은 바닥이었죠. 만나나 보라고 하도 그 아줌마가 그러셔서 거절할 도리가 없어 만나보았어요. 저보다 7살 연상의 남편을 저는 그렇게 만나게 됐던 것이죠. 남편도 공장을 전전한 경험이 있었고 그러다가 그 아주머니의 지인들과 인연이 생겼던 거예요. 저와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은 물류센터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술자리 좋아하고 호탕한 성격이었어요. 대체로 술자리를 통해서 그 인연들이 서로 친목을 이어가고 있었던 모양이었고요. 저는 술, 담배를 전혀 안 했고 내성적이라서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제가 마음에 든다고 남편은 홀딱 반했다며 결혼하자고 했었어요. 내가 평생 당신 같은 여자만 기다려왔어. 저는 태어나서 그런 말을 들은 건 처음이었거든요. 제 부모님한테도 그런 소리를 못 들어봤는데 난생 처음 들으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저도 이제 30이 목전이었고 이만하면 정착할 때가 됐다 싶어서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멀리 시골 지방에 노모 한 분이 가족의 전부였죠. 제 시어머니셨는데 저도 결혼 직전에 인사드리러 찾아뵌 게 전부였어요. 별일이 없었고 모자 사이가 전혀 돈독하지 못했으며 각자 알아서 인생을 사는 것만 같았습니다. 돌아가신 시아버지께서 그렇게 술을 자주 잡수시고 눈에 뵈는 거 없이 사셨었다네요. 남편이 사형제 중에 막내인데 장남은 술주정하는 부친을 말리려 씨름하다가 머리를 잘못 다쳐서 숨을 거두는 비극적인 사고를 당했었고요. 둘째는 성인이 되기도 전에 집을 나갔고 셋째는 성인이 되자마자 집에서 돈 될 만한 것들을 싹 다 챙겨서 나간 뒤에 연락이 끊겼습니다. 남편은 본인이 시아버지를 상대하고 이겨먹을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과거를 두고두고 후회한다고 했어요.
왜 덤벼볼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남편이 두드려 맞았었다네요. 이유도 없이 말입니다. 급성 알코올 중독인지 시아버지께선 술을 드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남편은 혼자 타지 생활을 하며 쭉 살아왔고 저는 그런 남자가 가여웠습니다. 서로를 보듬으며 살면 좋을 것 같았죠. 제 모든 이야기를 다 알고도 감싸주고 오히려 좋다고 말해준 존재는 남편이 유일했습니다. 작은 집을 얻어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좋았죠. 딱 1년이 지나자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본인이 그렇게나 싫어하는 부친을 닮았었거든요. 술을 좋아했는데 문제는 취하고 나면 험악해지는 게 점점 더 심해진다는 것이었어요. 처음에 맞았을 때는 놀라고 충격이었지만 이튿날 남편이 미안하다고 사죄를 하기에 제가 오히려 보듬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미안하다는 건 그저 말뿐이었고 남편은 고쳐지지 않았고 더더욱 심해졌어요. 그리고 저를 우습게 알았습니다. 저더러 애미애비도 없고 평생을 버림받아왔다고 조롱했어요. 저를 받아줄 사람은 세상에서 본인뿐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원하지 않을 거라고 했죠. 근데 제가 그 말을 반박을 못하고 울기만 했네요. 너는 내가 아니면 갈 데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감사하며 살아야 돼. 남편에게 맞아서 피멍이 든 것보다도 그 날카로운 말이 가슴을 찌르는 게 더욱 아프더군요. 사람이 적응하는 게 무서웠어요. 맨날 맞고 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팔을 들어 방어하게 되었고 덜 아프게 맞으려고 몸을 둥그렇게 접더군요.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인가 싶어서 눈물만 나오던 때 임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 삶의 희망이자 목표가 보였죠. 뱃속의 아기가 온전한 제 편이라고 생각이 됐거든요. 너무 소중했습니다. 아기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남편의 비위를 맞추며 비굴하게 굴었죠. 하지만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산이 되었습니다. 3번이나 아기를 떠나보냈던 엄마의 이야기를 떠오르면서 망연자실했고 제 인생에도 아기를 만난 일은 없을 거란 생각이 들어 절망스러웠어요. 깊은 우울이 밀려왔고 남편은 저 때문에 아기가 그렇게 된 거라면서 제 탓을 했습니다. 날아드는 발길질에 익숙하게 방어 자세를 취하던 제가 비참해서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렇게 맞고 살다가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나이만 먹었고 이룬 것도 없고 남편한테 맞아 죽을까봐 벌벌 떠는 게 하는 일의 전부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가방을 챙겨 집을 나갔는데 이틀 만에 남편한테 발각돼서 머리채 잡혀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경찰에 가서 도와달라고 했더니 남편이 자기 지인을 불렀고 멀쩡한 얼굴을 한 지인들은 경찰들 앞에서 남편을 두둔하며 제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고 과민 반응을 한다고 떠들었습니다. 경찰들은 귀찮다는 듯이 저더러 그냥 좋게 생각하고 사세요. 이런 말을 하더군요. 그날 밤에 저는 살려달라고 남편한테 무릎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안 그랬으면 그날 밤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렇게 숨죽이고 버티다가 저는 작은 배낭 1개만 챙겨서 집을 떠났죠. 이번에는 그냥 정처 없이 떠돌았습니다. 집 없는 분들이 옹기종기 모여 지내는 구역들이 떠올라서 그쪽으로 가봤고요. 운 좋게도 여성 노숙자 2분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분들이 저한테 같이 지내자고 해주셨고요. 2분 다 살아온 인생, 그 안의 사연은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가정 환경이 일찍부터 불우하였으며 결혼하고 남편한테 맞고 살았다는 것이었네요. 저 또한 그러했기에 길 위에 내몰린 처지가 마냥 슬프지는 않았고 그분들과 유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들과 같이 무료 급식소에 갔는데 어떤 기업에서 좋은 사회활동을 하는 차원에서 열었던 것이더라고요. 기자가 와서 사진도 찍고 있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열심히 배를 채우고 있는데 자리 사이를 돌아다니며 사람 좋은 웃음을 짓고 있던 직원이 갑자기 저를 빤히 보는 거예요. 혹시 저를 따로 불러내서 기사 사진을 찍자고 그러려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나 들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죄송하지만 성함 한번 여쭤볼 수 있겠습니까? 정중한 태도에 흘려서 저는 제 이름을 알려드렸죠. 그게 무슨 대수랴 싶어서요. 별 생각 없이 넘겼는데 천천히 다 먹고 자리를 뜨려던 때 무료 급식소로 어떤 높으신 분이 들어왔습니다. 웬 수행원 같은 사람들과 함께였고 나이대나 차림새만 봐도 알 수 있었죠. 역시나
회장님이라는 호칭이 금세 들려오더군요. 회장님이 직접 이런 데까지 오시나 싶어서 신기했는데 이상하게 제 쪽을 보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놀란 표정으로 천천히 다가오셨어요. 그때 저랑 같이 온 두 분이 이렇게 속닥거리시는 겁니다. 어머나, 엄청 닮았네. 꼭 가족처럼 닮지 않았어? 그때 제 등줄기에 소름이 돋아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눈썹은 올라가고 눈매는 처지고 입매도 처지고 코는 오똑한 그런 특징이 딱 있는 얼굴인데 회장님하고 그게 똑같은 겁니다. 연락을 받고 놀라서 혹시나 싶어서 와봤는데 이렇게 직접 뵈니까 더욱 놀랍네요. 외람되지만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그런 질문을 받는 게 너무 황당하잖아요. 하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고모의 일기장에 봤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야기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이 특이했거든요. 제 성은 아빠와 같을 뿐더러 당연히 고모와 성도 같았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홀린 듯이 제 배낭을 뒤져서 작은 앨범을 꺼내 들었어요. 그 안에 돌아가신 고모의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거든요. 이분이 제 고모이신데요. 사정이 좀 있어서 사실 이분이 저를 낳아주신 친엄마세요. 친아빠는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고요. 이 얼굴, 그래 맞아. 우리 아들놈이 만났었던 그 아가씨의 얼굴이야. 잘 찾아오면 집 어딘가에 사진이 있을 텐데 대조해 보면 되겠군요. 아니 그 이전에 자리로 옮겨서 대화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회장님이 흥분을 꾹 누르시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저도 모르게 알겠다고 답을 해드렸어요. 저에게 기적이 찾아온 것 같다는 그런 예감이 들고 있었거든요. 자리로 옮겨서 회장님과 마주 앉았고 옆에는 급식소에 계셨던 직원분이 서 계셨습니다. 회장님은 앞만 봐도 이렇게 닮은 것이 신기하다고 하시면서 유전자 검사고 뭐고 간에 닮은 얼굴이 이미 답을 보여주는 것 같다고 그러셨습니다. 회장님의 아들 이야기를 그때 들었죠. 아무것도 없는 여자와 눈이 맞았던 아들은 집안에 반대를 하자 더욱 불이 붙었던 거예요. 다 버리고 집 나가서 그 여자와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가난하게 자랐기에 그것에 이골이 나 있던 여자와는 달리 유복한 환경에서만 자라왔던 아들은 결국 차가운 현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죠. 그런데 이미 여자는 임신 중이었어요. 애를 낳으면 고아원이든 어디든 보낼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집으로 돌아가. 여자는 애를 본인이 키울 생각이 없고 그로 인해 피해를 주지도 않을 거라고 아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집에 돌아가 그 여자와 정리를 하겠다고 했죠. 집에서 5천만 원을 받은 아들은 그걸 여자한테 주었어요. 여자는 그걸 받고 완전히 관계를 끊었습니다. 아들은 미국으로 가서 자리를 잡은 뒤 혹시나 싶어서 여자에게 연락을 해봤어요. 그러자 여자는 본인이 얼마 전에 재혼을 했으며 아이는 진작 입양을 보냈다고 알려줬고요. 아이가 완전히 친탁을 한 얼굴이라는 얘기를 듣고 아들은 자기 인생을 그냥 살았죠. 그리고 몇 년 뒤 여자의 근황이 궁금해서 알아봤다가 이미 세상을 떠난 뒤라는 사실을 알았죠. 아들은 죄책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평생 건강했지만 갑자기 췌장암 선고를 받았을 땐 천벌을 받은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다네요. 그리고 아들이 죽기 전에 회장님에게 모든 이야기를 이실직고 하였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여자 뱃속에 아기가 있었고 태어난 뒤에 어디론가 보내졌다는 이야기를 말입니다. 딸이고 얼굴이 아빠 쪽을 무척 닮았다는 걸 안다고 그 아이를 생각하면 미안할 따름이라고 그런 고백을 남긴 후에 죽었습니다. 회장님은 손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무척 놀라셨으나 찾아야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갈피도 잡지 못해서 항상 고민이 많으셨죠. 그 고민을 가까이서 보필해온 직원은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회장님과 너무 비슷하게 생긴 저를 직원이 딱 발견한 거예요. 게다가 이름을 들어보니 그 특이한 성씨였고요. 이건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재치 않고 회장님께 연락을 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고모의 남동생인 아빠의 자식으로 살아왔다는 걸 아시고 회장님이 의문이 풀렸다는 표정을 지으셨죠. 저는 제가 기업 회장의 친손녀라는 게 너무 안 믿겨서 꿈을 꾸나 싶었습니다. 회장님은 집에 남아있던 아들의 유품 속에서 사진을 찾아내셨고 그 사진 속의 인물이 제 고모임을 확인한 순간 저는 소름이 쩍 돋았습니다. 회장님이 정말로 제 친할아버지셨던 거예요.
그리고 친할머니를 뵌 순간 그분에게서도 왠지 낯설지 않은 기운이 느껴지더군요. 제가 오이를 못 먹고 복숭아 알레르기도 있는데 그렇다고 말씀드리자 오시면서 당신도 똑같다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제가 사춘기 때 여드름이 확 났다가 사라졌던 것, 등에 사마귀가 엄청 났었던 것, 이런 것들도 친할머니와 똑같더군요. 심지어 머리가 약간 곱슬인 것도 같았어요. 드디어 제 뿌리를 찾은 것에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부잣집이니 뭐니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평생 뿌리 내리지 못하고 살았던 제 인생이 드디어 자리 잡게 된 그 자체가 좋았던 것이죠. 저를 껄끄럽게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다들 기뻐하고 신기하면서 맞아주었어요. 이제부터 한 가족이니까 잘 지내보자면서 저를 모두 환대했고 저는 한 가족이라는 소속감에 감동의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내쳐지고 무시당하고 버림받고 그러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아니었어요. 어렵사리 만난 우리 송녀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이 하레비가 다 들어줘야지. 말만 해라.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된다. 저는 제가 길 위에서 만난 고마운 인연 그 두 분이 자립하실 수 있도록 가장 먼저 그걸 도와드렸고요. 전문 변호사를 끼고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야, 너 미친 거 아니야? 니까짓 게 무슨 이혼이야. 너 어디서 남자 하나 물었냐? 꼴에 그런 능력은 있었나 봐. 남자 하나 부흥으로 잡고서 나랑 이혼할 계획을 세웠나 본데 후회할 짓 하지 마라. 너는 나 아니면 받아줄 남자 없어. 남편은 여전히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이런 인간에게 위로받고 의지하려고 했던 과거의 제 자신이 불쌍했네요. 저는 더 이상 그딴 인간은 상대할 가치도 못 느꼈어요. 구질구질하게 매달리지 말고 변호사 통해서 이야기해. 말 섞기도 싫으니까. 변한 제 모습에 남편은 눈을 비볐죠.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했을 겁니다. 그 인간에게 당하고 산 세월이 얼마인데 이혼을 해낼 증거, 정황은 차고 넘쳤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자연스레 알게 되었죠. 제가 엄청나게 든든한 배경을 지니게 됐다는 걸 말입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도 되는 거야? 이건 아니지. 잠깐만. 가족 찾은 거 알고 보면 내 덕분 아니야? 내 덕분에 길에서 빌빌거리다가 가족 찾은 거잖아. 그런데 어찌나 추악하게 발악을 하던지요. 저를 향한 질투 그리고 지독한 후회로 남편은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그래봤자 할 수 있는 건 없었죠. 발악이나 하다가 스스로 자명하는 길밖에 안 남아 있었으니까요. 당연히 깔끔하게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고요. 저는 친할머니의 권유에 따라 정신과 상담을 받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정신적으로 위태롭게 살아왔었는지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면서 잘 알게 되었고요. 여태까지 제 잘못이라 여겨왔던 그 모든 순간들은 사실 제 잘못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전 남편 같은 쓰레기한테 당했던 것도 저는 제 잘못이라 여겼었거든요. 그런데 아니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딴 과거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가족, 제 뿌리를 찾기 위한 과정이 전 남편이었을 뿐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갑자기 인생이 확 달라졌으니 처음에는 낯설고 이상하기만 했었지만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는 게 이럴 때는 감사하더군요. 새로운 인생에 저는 완전히 녹아들어서 지금은 태연하게 잘 지내는 중이랍니다. 특히 제가 겪는 기적 같은 경험은 결코 흔하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스스로를 아주 특별한 행운아라고 생각하며 살게 되었어요. 제 자신을 제가 아껴주어야 진짜 행복할 수 있는 법이더라고요. 현재 딱 하나 고민이 있다면 부모님일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분들은 제 부모님이라는 생각만큼은 변함없거든요. 제가 이제 생활이 여유롭다 보니 마음도 넉넉해져서 용기를 내어 두 분에게 제가 먼저 연락도 드렸고 그걸 계기로 가끔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두 분 각자 만나시는 분들이 있고요. 대신 정식 재혼은 두 분이 안 하셨어요. 제가 뿌리를 찾았다는 이야기를 이제는 알려드려야 할지 이걸 두고 고민이 되네요. 엄마가 최근에 저에게 옛날에는 참 미안한 게 많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여러모로 생각이 많아진 것 같아요. 저에게 일어난 기적 같은 이야기를 부모님께 알려드리는 게 맞을지 여러분에게도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암울한 날만 살다가 요즘은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지인에게 말하기도 부끄럽고 자주 보는 채널에 용기 내어 사연을 보냅니다. 어떤 분은 잘했다고 하실 분들 계실 거고, 어떤 분은 너무한다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저의 행동에 대해서는 절대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집은 시골 출신으로 정말 못 살았습니다. 게다가 형제도 많아가지고 정말 말 그대로 콩 한 쪽도 쪼개고 쪼개서 아껴서 나눠 먹어야 할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나중에 저랑 형제들이 크고 나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확실히 부모님 두 분이서만 일할 때보단 나아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본적인 형편이 어디 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연중에 결혼 같은 건 다 포기하고 있었던 중이었는데 그래도 사람한테 운명이라는 게 있는지 우연치 않은 계기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랑은 정반대의 사람이었죠.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서울을 벗어난 적이 없을 뿐더러 남편의 부모님은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었는데 아무래도 회사 하나를 통째로 키우는 거다 보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잘 사는 편이었습니다. 가정 형편도 살아온 환경도 다른 제가 남편과 연애를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결혼은 언감생심 꿈도 못 꿀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남편이 어느 날 저를 비싼 레스토랑에 데려가서 무릎을 꿇고 반지를 주면서 프로포즈를 할 때 그 누구보다도 놀랐습니다. 설마 남편이 저를 진지하게 연애 이상의 와이프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프로포즈 자체에 대해서 마음은 너무 기뻤지만 내가 이걸 섣불리 받아도 될까 하는 고민을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꾸준히 저에게 매달린 그때 저도 결국 사랑하는 사람과 한평생 같이 살고 싶다는 욕심을 버릴 수가 없어서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서 남편의 부모님을 찾아뵈었을 때부터 발생했습니다. 아마 기본적으로 저에 대해서 남편에게 먼저 들었는지 제 이름도 알고 계셨고 제가 대충 어느 정도 사는지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냥 아는 것으로 그쳤다면 상관이 없었겠지만 은근히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게 솔직히 그렇게 기분이 좋지만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골에서는 핸드폰이 터지긴 해? 와이파이 연결은 되나? 어휴, 아주 깡촌이네. 제가 살던 고향이 시골 중에서도 속된 말로 깡촌이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 깊숙하게 들어가 있는 시골 동네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읍내 한번 나가려고 해도 시간이 오래 걸렸고 서울에 있는 휘황찬란한 건물 같은 건 당연히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제가 그런 시골에서 생활했다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다거나 한 적 없고 저에겐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고향인 만큼 나름대로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제 고향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는데 제가 살아온 곳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시부모님이 농담을 가장한 모욕을 제게 내뱉으니 기분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무엇보다도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참고 들어야 하는 상황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물론 남편이 엄마, 무슨 그런 말을 해. 기분 안 좋게. 라고 하면서 저를 대신해서 막아주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한 기분이 풀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시부모님이 조금 더 대놓고서 저를 욕하거나 했다면 아무리 저라고 할지라도 크게 시부모님한테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을 텐데 저런 식으로 기분이 좋지 않을 만한 말을 툭툭 뱉으면서도 남편이 한번 이야기를 할 때마다 뭘 장난치는 거 가지고 그래. 저거 봐. 쟤는 가만히 있는데. 너도 참 별나다. 라며 장난인 것처럼 넘겨서 제가 화를 내기도 참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과 결혼해서 함께 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그냥 어떻게든 웃으면서 넘기고 버텼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신혼집 따로 잡아서 살면 명절이나 생신 때 아니면 얼굴 볼 일도 별로 없을 테니 남편만 좋은 사람이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나중에 들어보니까 시부모님이나 시누이나 아주 심하게 결사 반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긴 저 같은 게 눈에 찰 리가 없었죠. 하지만 남편이 어떻게든 허락을 받아낸 거라고 하더라고요. 전 결혼 전까진 꿈에도 몰랐거든요. 실제로 결혼을 하고 나서 시부모님을 직접적으로 뵐 일이 많이 없긴 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뵐 때마다 너무 속상하고 서러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죠. 한 번은 명절에 시댁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시누이도 하나 있었는데 시누이는 남편보다 어리고 결혼을 안 한 상태로 혼자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었어요. 결혼식 날을 제외하면 시누이 얼굴을 본 적이 없어서 조금 어색하긴 했지만 그래도 남편 가족인 만큼 엄청 살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시누이가 저를 위에서 아래로 싹 훑어보더니 아직도 시골 촌년 냄새가 나네. 다르긴 다르다. 라는 말도 안 된 이야기를 하더니 휙 돌아서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너무 벙쪄서 뭐라고 할 타이밍도 잡질 못했습니다. 애써 못 들은 척하면서 주방에 가서 혼자 전을 부치는데 정말 시댁 식구들은 단 한 명도 도와주질 않더라고요. 남편은 제 눈치를 보는 것 같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어나가지고 부엌에 와서 도와주진 않았습니다. 심지어 도와주지 않는 것도 도와주지 않는 건데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깔깔 웃으면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문득 생각났다는 듯이 이웃집에 전 부친 것 좀 갖다 주기로 했으니까 오늘 하루 종일 앉아서 전 부칠 생각해라. 라고 하면서 부쳐야 할 전이 가득 담긴 소쿠리를 정말 과장 안 하고 5바구니는 넘게 꺼내놨습니다. 이거를 다요? 응, 이웃집이랑 약속한 거니 지켜야지. 그거 다 하고, 얘, 얼마 된다고 놀라니? 나 때는 그거 배로도 했어. 네. 정 힘들면 도와줄 테니 일단 해봐. 하지만 말만 그렇게 할 뿐 도와주진 않았고 그냥 그날 저는 하루 종일 기름 쩐내에 쩔어서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전만 부치다 가야 했고 집에 돌아가서 바로 몸살을 앓고 이틀 내내 누워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 생신날이었습니다. 남편한테 미리 어머님은 어떤 거 좋아하셔? 라고 묻고는 남편에게 어머님이 좋아하는 브랜드를 알아내어서 백화점에 가가지고 힘들게 모은 돈으로 어머님들이 예쁜 코트 하나를 샀습니다. 정말 제 옷 살 때도 그렇게 비싼 걸 사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내심 시어머니가 마음에 들어 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속물 같지만 이 선물을 계기로 시어머니가 저에게 조금 더 마음을 열고 며느리로서 잘 대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선물을 드리자 박스를 열어본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이거 가품이니? 라고 묻더군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니에요 어머님, 이거 백화점에서 어제 직접 산 정품이에요. 라고 답하니까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선물을 꺼내서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해 보더니 너 괜히 정품 아닌데 정품인 것처럼 백화점 박스만 어디서 구해와서 넣은 거 아니야? 정품이 왜 이렇게 후줄구네? 라며 온갖 트집을 잡았습니다. 정품 맞는데. 시댁 식구는 물론 시댁 쪽 친척들도 몇 명 모여있는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그렇게 크게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로 백화점에서 산 정품인데도 제 얼굴이 다 화끈거리더라고요. 다들 제가 드리는 선물이 가짜라고 의심하는 것 같고 우물쭈물거리면서 정의심이 되시면 구매한 백화점에 전화해 볼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시어머니는 흥 하고 호빵기를 한번 뀌시더니 아무 말도 없이 선물을 대충 박스에 넣어선 방에 들고 갔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얼마나 울었는지 너무 서럽더라고요. 설마 시어머니 생신을 처음 챙기는 며느리가 간도 크게 가품을 사서는 백화점 박스만 구해서 넣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이가 없었고 아니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계속해서 믿지 않고
그렇게 사람들 많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저를 면박 줬다는 게 너무 쪽팔리고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거기까진 저 혼자서만 겪은 일이니까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꾹 넘겼어요. 하지만 그 사건만큼은 저도 정말 참을 수가 없더군요. 여전히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이 저희 집에 택배를 보냈을 때였습니다. 원래 시골에 살 때부터도 밥을 먹을 때 매일 부모님이 직접 지은 농작물로 간식도 만들어 먹고 반찬을 만들어 먹곤 했습니다. 근데 제가 결혼을 해서 서울로 올라온 뒤로는 아무래도 부모님에게서 야채를 얻어오기 어려우니까 그냥 마트에서 사 먹거나 가게에서 식재료를 사서 만들어 먹는 게 전부였는데 정말 오랜만에 부모님이 택배로 보내준 관계로 고향에서 자란 농작물을 오랜만에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가지, 고추, 상추, 감자, 고구마, 거기에 토마토까지. 택배 잘 받았니? 내가 일부러 사돈 어른도 넉넉하게 먹으라고 박스 한가득 챙겨놨으니까 나중에 사돈 댁 들릴 일 있으면 내가 보내주는 거라고 하고 전해드려라. 알겠어요, 엄마. 고마워요. 부모님은 저 먹을 것뿐만 아니라 시부모님 먹을 것까지 전부 생각해서 정말 박스가 뜯어지기 직전까지 꽉꽉 채워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그 주 주말에 부모님이 보내준 농작물을 다른 박스에 따로 포장해서 시부모님에게 가져다 드리며 이거 저희 부모님이 직접 농사 지은 농작물인데 엄청 건강하고 맛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랑 아버님도 식사하실 때 조금씩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전해드렸습니다. 시부모님은 딱히 달갑지 않은 눈으로 보긴 했지만 그래도 별말 없이 저에게 야채를 받아서 알겠다고 하길래 저는 당연히 두 분이 저희 부모님이 보내준 농작물을 조금씩이나마 드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4개월 정도 뒤에 시댁 쪽 가족 행사 때문에 정말 오랜만에 시댁을 들렸어야 했는데 참 그때의 감정을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부모님의 심부름으로 베란다에서 물건을 하나 꺼내다가 익숙한 박스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몇 개월 전에 제가 부모님이 직접 농사 지은 농작물이라고 하면서 시부모님에게 전해드렸던 농작물이 담긴 박스였습니다. 제가 처음 전해드렸던 그 모습 그대로 있더라고요. 정말 단 하나도 줄어든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미 썩어 있는 것들이 많아서 성한 게 하나 없었죠. 날이 더워서 미리 냉장고에 보관했어야 했는데 아마 시부모님은 저한테 그날 농작물을 받은 뒤에 박스채로 베란다에 내팽겨치고 들여다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순간 너무 멍해서 한참 동안 썩은 농작물들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다시 거실에 나왔는데 그날 시댁에 있는 내내 대화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만 틈이 나면 썩어있던 부모님의 정성이 기억이 나서요. 부모님은 저 결혼할 때 본인들이 해주는 게 없다고 너무 미안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농작물도 저한테 미안한 마음을 갚을 겸 걱정도 되고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부모님과 제 생각을 해서 가득 보내주신 걸 텐데 그런 부모님의 마음이 완전히 무시당했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보, 아까 어머님 아버님 댁 갔을 때 우리 부모님이 키워서 준 농작물이 베란다 한켠에서 그냥 썩어 있더라. 정말? 아유, 엄마 아빠도 참 그냥 드시지. 미안해. 진짜 어지간해서는 남편한테 투정 안 부렸는데 그건 너무 속상하고 서운해서 남편한테 이야기하면서 위로받았어요. 남편은 자기가 부모님한테 얘기해보겠다고 앞으로 그런 일 절대 없을 거라고 하면서 본인이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죠. 시부모님이든 시누이든 시댁 식구들은 다 별로였지만 그래도 남편이 착했기 때문에 그 결혼 생활을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부모님과 만나거나 연락을 할 때마다 시골 사람이라고 미미하게 무시받는 나날들이 계속 늘어갔습니다. 돈도 없고 뭣도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참는 것뿐이 없었기에
화가 나고 슬프고 서럽더라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아버지가 회사 운영에 대한 투자를 잘못해서 잘 나가던 시부모님의 회사가 쫄딱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터라 시부모님에게 연락을 받았을 때도 너무나 얼떨떨하더라고요. 매일 본인들이 회사 사장이라는 사실 때문에 콧대 높게 행동하는 것이 익숙하던 분들이었는데 회사가 망했단 소식에 그 주 주말에 부랴부랴 남편과 함께 시댁에 가니까 평소 고고하고 도도하던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잔뜩 엉망이 된 몰골로 집에 있었습니다. 솔직히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진짜 쌤통이었습니다. 물론 남편이 돈을 못 벌어오니까 집이 이전보다 더 힘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운명처럼 저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야? 20억? 어느 날 갑자기 지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빨리 거래소 들어가 봐. 대박이야. 거래소라고 하면 가상화폐 거래소였어요. 지인이 무조건 대박 난다며 결혼 전에 꼭 넣어두라고 했던 게 있는데 장기 투자를 해야 한다고 해서 그냥 10년 이상 들고 갈 생각으로 들어가 보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100배가 폭등하면서 졸지에 20억이라는 거대한 자산이 제게 생긴 거였어요. 평생 꿈꿔보지도 못한 큰 돈을 통장 안에 쥐고 있으니 이게 꿈인지 생신지 얼떨떨했습니다. 돈 걱정 한 번 안 하고 사셨던 시부모님이 한 푼 한 푼을 아쉬워하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더욱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큰 돈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들여다봐도 변하지 않는 돈에 저는 이제 제가 정말 부자가 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저에게 가상화폐를 추천해줬던 지인을 불러서 밥을 거하게 사고 3박 4일 동안 엄청 큰 호텔 스위트룸을 예약해주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그 지인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돈이 없어 정말 말 그대로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 시댁 식구들 모습을 홀로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이 저한테 친절하지 못했을지언정 남편만큼은 제 편이 되어주었기에 정말 선심 써서 남편 생각해가지고 1억을 줬어요. 물론 그냥 남편한테 준 거 아니었습니다. 살고 있던 집도 경매로 빼앗기기 직전에 놓여있던 시댁에 방문해선 1억이 담긴 돈 뭉치를 시부모님 앞에 던졌죠. 솔직히 회사 망한 거 정말 당해도 싸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저한테 못되게 군 거 생각하면 1억은커녕 1원도 주기 아까운데 오로지 남편 하나 보고서 선심 쓰는 거니까 고맙게 여기세요. 남편 아니었으면 정말 땡전 한 푼도 줄 일 없었으니까. 근데 제가 건네준 1억을 받으시고 시부모님의 태도가 한순간에 확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콧대 높고 저 시골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모욕하고 저희 부모님도 제대로 대접 안 해주던 사람들이 갑자기 저한테 굽신거리더라고요. 평소에 연락 한 번 없던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제게 전화를 해서는 혹시 어디 불편한 건 없니? 라며 생전 한 번 들어보지도 못한 착한 목소리로 제 안부를 물었고 시누이도 시어머니처럼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그냥 잘 지내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것도 그건데 제가 요새 사업 하나를 차려볼까 하고 있어서요. 근데 돈이 부족해서 라며 은근슬쩍 저에게 돈을 빌리기도 원했습니다. 기분 정말 짜릿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 옆에서 매일 밉살거리는 표정으로 똑같이 저를 무시했던 시누인 돈 빌려줄 테니 제 말 잘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의 한 달간을 부려먹었습니다. 하는 거 보고 돈 빌려주지 말지 생각해 볼게요. 그 뒤로 저는 시도 때도 없이 시누이한테 전화해서 과자가 먹고 싶다, 음료수가 마시고 싶다 라고 하면서 그냥 제가 밖으로 나가서 가게 다녀오면 될 법한 잔심부름들을 전부 시누이를 시켰습니다. 저희 집이랑 시누이 집이랑 차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는데 덕분에 시누이는 과자 한두 봉지, 음료수 한두 병을 사서는 30분 거리에 있는 저희 집으로 매일같이 들락날락 거려서 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제가 그런 짓을 시킬 생각조차 못했겠지만 설사 시켰다고 하더라도 길이길이 날뛰면서 지금 미쳤느냐?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런 거 시키느냐? 하며 막말을 해야 했을 신우이가 생글생글 웃는 얼굴로 제 비위를 맞추려고 알랑거리는 걸 보니까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하는 건가 싶었죠. 당연히 제가 그동안 당한 것들이 있는데 겨우 이런 잔심부름 몇 번으로 화를 풀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평소에는 찾아가지도 않던 시누이 집을 연락도 없이 찾아가서는 마구마구 초인종을 눌렀어요. 시누이가 엄청 당황한 얼굴로 저를 맞이하는 걸 아무렇지 않은 척 들어가서는 신발을 대충 벗고 거실 소파에 앉아서 다리를 꼰 다음에 더우니까 시원한 물 좀 내와요. 라면서 시누이를 부려먹었습니다. 시누이가 가져온 물을 마신 다음에는 여기까지 오느라 다리가 아픈데 제가 허리가 아파서 못 주무르겠어요. 여기 좀 주물러 줄래요? 라고 안마까지 시켰죠. 제가 무슨 일을 시켜도 군말 않고 열심히 하는 시누이. 꼭 무슨 가정부가 하나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분명 속으로는 이를 으득으득 갈고 있겠지만 본인이 돈이 없고 저한테 한 푼이 더 아쉬운 상황이었으니 아무리 성질이 나더라도 저한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겠죠. 시누이 집에 가서 거의 무슨 왕처럼 대접을 받는데 그 짧은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질 정도로 너무 행복했습니다. 게다가 시누이한테 5만 원짜리 2장을 휙 던지면서 오늘 갈비찜 먹고 싶으니까 요 앞에서 재료 사가지고 나 갈비찜 좀 만들어줘요. 남은 돈은 가지고 라면서 정말 치욕스러운 심부름까지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시누이가 만든 갈비찜으로 밥 2그릇을 뚝딱 해치운 다음에 집에 돌아왔죠. 남편은 제가 시누이한테 어떤 짓을 시키는지 어렴풋이 알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마 시누이가 제가 간 뒤에 남편한테 하소연이라도 하지 않았을까요? 오빠 아내 좀 말려보라면서. 하지만 남편도 제가 당한 걸 알고 있고 저한테 뭐라 할 수 없는 상황인 걸 알다 보니까 눈치만 보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게 빤히 드러났습니다. 남편은 착했던지라 저한텐 아무리 거지 같아도 남편의 가족인 이상 미안한 마음이 아주 조금 들긴 했어요. 하지만 그냥 넘기기에는 제가 그동안 무시를 당했던 것들이 너무 많았죠. 저에 대한 무시는 물론 저희 부모님에 대한 무시도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아무것도 안 주면서 부려먹기만 하진 않았습니다. 시댁에도 월 200씩 용돈을 줬고 시누이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기에 가끔씩 100만 원 정도 주면서 살림에 보태쓰라고 하고 있었어요. 덕분에 시어머니랑 시아버지는 제가 올 때마다 언제나 상전처럼 저를 모시려고 했죠. 그동안은 시댁에 가면 제가 설거지도 해야 하고 빨래도 해야 하고 거의 시댁에 밀린 집안일을 제가 몰아서 다 하는 느낌이었는데 시댁이 쫄딱 망하고 제가 부자가 되니 그 후부터는 저는 시댁에 갈 때마다 정말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거실에 앉아서 TV만 봤습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필요한 게 있으면 어머님, 저 사과 좀 깎아주세요. 배고픈데 혹시 해물탕 만들어주실 수 있어요? 어머님이 해주신 해물탕 먹고 싶어요. 돈은 제가 드릴게요. 라면서 마치 시누이를 부려먹듯 시어머니랑 시아버지도 부려먹었습니다. 그동안 매일 제가 차린 밥상만 얻어먹을 줄 알았던 시부모님이 오로지 저를 위한 밥상을 차려주는데 정말 이게 행복이구나 싶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한평생 그렇게 시부모님과 시누이를 제 아래에서 부리면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시골 사람이라고 저희 부모님을 무시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 부모님한테 명품 브랜드 옷과 가방을 잔뜩 선물해서는 꼭 그걸 입고 서울에 올라와 달라고 부탁했어요. 시댁에서 엄마랑 아빠한테 식사 좀 대접하고 싶대요. 경매로 넘어간 집 때문에 훨씬 더 허름한 집에 살고 있었던 시부모님은 그날 거의 몸종 아닌 몸종이 되어서 비싼 옷으로 도배를 한 저희 부모님 식사를 차려줘야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조금 얼떨떨한 모습이었지만 그걸 보고 있는 저는 드디어 부모님에 대한 복수를 했다는 생각에 싱글벙글한 얼굴로 시댁에서 대접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날 집에 갔는데 그 착한 남편이 시부모님한테 그 소식을 들었는지 저한테 이 정도면 우리 가족 부려먹는 거 충분하지 않아? 이제 그만 좀 해. 라면서 화를 냈습니다. 솔직히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당한 거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자기 가족이 저한테 똑같은 짓 당했다고 이렇게까지 화를 낸다니. 게다가 지금 남편은 물론이고 시부모님도 제 돈으로 먹고 사는 중이었습니다. 제가 가상화폐 대박 터져서 부자 되지 않았으면 정말 길거리로 바로 쫓겨나서 피죽도 못 얻어먹고 살았을 사람인데 기껏 당한 것들이 있어도 그래도 결혼한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도리는 하겠답시고 매달 꼬박꼬박 돈을 챙겨준 거는 생각도 안 하고 어차피 당신도 내 돈으로 먹고 살고 있는 거 잊었어? 그리고 알잖아. 당신 부모님이랑 당신 동생이 나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이제 와서 그것 좀 갚아주겠다는데 당신 가족 건드리는 것 같아서 그렇게 화가 나? 다른 땐 몰라도 지금 땡전 한 푼 제대로 못 벌어오면서 내 돈으로 먹고 살고 있으면 조용히 있기나 해야지. 참기 싫으면 이혼해. 나는 당신이랑 헤어져도 손해볼 거 하나도 없으니까. 뭐가 어쩌고 저째? 그래, 이혼하자. 해! 남편이 짐을 대충 꾸려서 들고는 문을 쾅 닫고 나왔지만 저는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 비밀번호를 바꾸고 남편이든 시누이든 시부모님이든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만들어준 뒤 혼자서 잘 먹고 잘 살았죠. 그리고 딱 며칠 뒤 내심 예상했던 대로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저희 집 앞에서 문을 쾅쾅 두드리더라고요.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아주렴. 응? 이혼만은 안 돼. 아마 남편이 저랑 이혼을 한다고 얘기를 한 모양이었고 아직 저한테 돈을 빌려야 하는 시누이와 당장 제가 없으면 먹고 살 길 자체가 요원해지는 시부모님이 애가 탔는지 저희 집까지 와서 이혼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깨소금 맛이었어요. 집에 있으면서 일부러 밖에서 좀 더 고생하라고 문도 안 열어줬습니다. 그 상태로 방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문자로도 남편이 구구절절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때는 내가 잠시 머리가 어떻게 됐나 봐. 당신 말대로 당신이 우리 가족 때문에 힘들었던 것도 있었는데 왜 내가 그걸 생각하지 못했을까?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돼? 내가 정말로 당신한테 잘할게. 일단 아직 이혼은 안 했고 하는 꼴 보고 어떻게 할지 결정한다고 해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저는 지금 친정 부모님 집 지어드리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진짜 속물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말씀드릴게요. 돈이 최고인 세상입니다. 다들 명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생에 있어서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굳이 저 같은 사람이 말을 하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이번에 새삼 느낀 게 많아서 이번에 글을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감정을 잊고 싶지 않아서 쓰게 되었는데 저만 이렇게 울컥한 감정을 안고 다들 살아가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와 아내는 젊은 시기에 공장에서 만났고 서로 같이 붙어있는 시간이 꽤 있다 보니 연애를 거쳐 결혼까지 금방 가게 되었습니다. 오래 만난 것은 아니었지만 아내의 느낌은 처음부터 연애하는 내내 계속 좋았기 때문에 꼭 이런 여자랑 결혼해서 일찍 자리를 잡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내는 주변에서 봐도 다들 예쁘다고 할 만큼 수려한 외모였고 저와 연애를 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결혼 이야기 나올 때에도 주변에서 아쉬워하는 시선들이 많았어요. 그런데다가 만나는 내내 짜증 한 번 낸 적 없고 늘 수더분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의욕만 있었지 딱히 능력도 없는 상태였고 그럼에도 저를 믿고 자금도 준비해온 아내를 보면 여러모로 면목이 없습니다. 저는 양가 부모님도 안 계신 상태였고 중간에 저를 맡아주신 친척 어르신만 계셨기에 도무지 결혼 자금에 대한 말을 꺼낼 수도 없었습니다. 공장에 들어가서 번 돈은 그다지 많지 않았고 고작해야 2천만 원이 좀 되는 돈이었는데요. 아무리 시간이 오래전이라고 하지만
누가 봐도 한 남자가 집을 사고 꾸려나가기엔 부족한 돈이었어요. 아내는 본인의 여동생이 먼저 결혼을 하는 것을 보더니 이제는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을 해오더군요. 그러다 보니 저도 마음이 조급해졌고 이러다 아내를 누군가에게 뺏기는 것이 아닐까 싶어서 결국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내의 반응을 한편으로 두려워하면서요. 저기 수진아, 나는 지금 수중에 2천만 원이 전부야. 이걸로 식도 올리고 집도 사고 하면서 결혼을 무작정 진행하기가 어려워. 정말 미안해. 이 말을 꺼내놓고도 아내를 잡고 싶어서 불안했는데 되돌아온 아내의 말은 전혀 상상 밖이었습니다. 제 귀를 의심할 정도였는데요. 그래서 미루고 있는 것 같았어. 나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 거야? 당신만 나랑 결혼하겠다면 내가 모아둔 돈을 함께 보태볼 생각이야. 얼떨떨하게 아내만 쳐다보고 있는 저에게 생각지도 못한 말을 계속해서 아내는 이어갔습니다. 학교 졸업하자마자 모아둔 돈이 있는데 1억이 조금 넘어. 이걸로 우리 시작해보자. 정말로? 이 짧은 한마디에 저는 눈앞에 별이 와장창 쏟아져 내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꿈인지 생신지 어디서 돈이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제시하는 게 아내라니. 한편으로 너무 미안하면서도 이 말까지 놓치게 된다면 정말 아내를 눈앞에서 놔주게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망하고 걱정스러우면서도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습니다. 같이 살면서 내가 어떻게든 당신에게 갚아볼게. 나 꼭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 눈을 완전 지그시 감고 애걸복걸하듯 말하는 저에게 아내는 갑자기 뒤를 확 돌아서 보더니 말하더군요. 그런 말을 해주길 바랬어.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 갚지 않아도 되고 우리 둘이서 열심히 같이 살아보자. 마치 프로포즈를 제가 해야 하는데 아내에게 받는 듯한 느낌으로 바뀌어서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되었어요. 이후로 우리는 서로 모은 돈을 가지고 집들을 알아보면서 열심히 준비를 했고 그렇게 식도 올리고 함께 살게 되었어요. 아내는 여전히 다니던 공장으로 일을 하러 다니게 되었고 저는 이제 한 여자의 남편이 되었고 가장이 되었으니 좀 더 수입을 늘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제가 갖고 있는 기술은 변변치 않아서 따로 일을 배우러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정식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일들을 열심히 알아보았어요. 소개를 받고 조금씩 일을 늘려가던 중 작은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아주 소박한 바람이 이뤄진 것이었지만 어째 결혼을 하고 나니 모든 게 다 원만하게 풀려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내도 무척 기뻐해 주었고 본인보다 훨씬 적은 월급으로 제가 이런저런 자격증을 따라다니고 공부를 하는 시간 동안에도 아무런 말 없이 견뎌주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는 사이에 조금씩 직급이 올라가게 되었고 감사하게도 저를 스카우트해주는 다른 회사가 있어서 그쪽으로 넘어가서 더 눈을 넓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급여가 조금씩 늘어가고 아내와 저 모두 약간의 여유를 누리려던 중에 매우 축복 같은 소식이었으나 한편으론 살짝 부담이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당연히 경사이고 너무 좋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어요. 힘들게 시작한 일에 이제 조금만 더 돈을 모아볼까 했는데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오래도록 다녔던 직장을 그만두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아내는 집에서 쉬면서 시간을 보냈고 저는 본격적으로 외벌이가 되면서 더 많은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더 바쁘게 지내야 했어요. 생각해보면 이때 아내한테 참 미안한 것이 쌍둥이를 품은 몸으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힘든데 저는 저대로 돈을 벌어야 하니 출장이며 야근이며 너무 바빴어요. 그렇기에 저는 더더욱 시시때때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서 외롭지 않게 해주려고 했고 먹고 싶다는 것이 있으면 바로바로 사가곤 했습니다. 미안해 여보. 혼자 힘들지. 내가 너 도와줘야 되는데 나도 돈 버느라 여력이 없네. 아니야, 괜찮아. 나만 힘든가? 당신도 힘든데.
그리고 그런 때에도 아내는 늘 자기는 괜찮다며 저를 안심시켜주려 애썼고요. 그렇게 우리의 아기는 태어나게 되었고 정말 천사같이 사랑스러운 남녀 쌍둥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저는 직장에서 어떻게든 올라가기 위해서 바득바득 일을 가며 공부를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아기들 크는 걸 볼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게 너무 아쉽기도 했지만 외벌이 300으로 살아가는 저에게 있어서 아직 집 대출도 많이 남아있고 아기들 분유값이나 이것저것 되는 것이 버거웠기 때문이에요. 아내도 저의 이런 상태를 알았던지 출산 후 다소 몸이 좋지 않아서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아침을 차려주고 수시로 아기들 동영상과 사진을 보내오면서 저를 응원해 주었어요. 몸은 천근만근 지쳤지만 이렇게 내가 이룬 가정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뿌듯한 마음도 있었어요. 그렇게 계속 이어졌으면 좋았겠지만 팽팽했던 고무줄이 늘어지듯 어디선가 한계점이 조금씩 느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어두움이 드리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회사를 다니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는 날이 쉬지 않고 이어지다 보니 점점 몸이 축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갑자기 빈혈이 심해져서 잠깐 주저앉아 있다가 아무래도 너무 힘들어서 병원에 가보았더니 건강이 무척 나쁘다며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기들은 한창 어리고 아내도 같이 일할 상황도 안 되는데 외벌이인 제가 이렇게 주저앉아서 쉬고 있을 순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한탄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동료의 한마디를 들으니 왠지 귀에 솔깃하더군요. 경민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일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애들 더 크면 돈도 더 많이 들 텐데 말이야. 똑같은 돈을 벌기 위해 몸을 써야 하는 시간을 줄이는 수밖에 없어. 월급쟁이들은 평생 남의 돈 벌어다 주지만 자기 사업을 하면 처음에는 힘들어도 나중에 경제적으로도 자유가 생기더라고. 시간도 생기니 애들 크는 것도 볼 수 있고 말이야. 물론 노력은 많이 해야 될 거야. 얼핏 보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으면서도 사실 저에게 있어 가장 현실적이고 필요한 조언이라고 생각되더군요. 배운 것 없이 대강 공장에서 기계적인 일만 하던 제가 아내를 만나고 책임감을 갖고 분발해서 그 회사까지 다니게 된 것은 가히 대단한 성장이기도 했어요. 적어도 제 자신에게 있어서는 어느 정도 눈부신 성장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은 자신감을 갖고 뭔가를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회사를 다니면서 주변에 상담도 구하고 이런 부분을 아내에게 털어놓았어요. 한창 바쁘게 일해야 될 때 사업을 갑자기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무리 아내라고 해도 조금은 반대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당신 생각은 어때? 물론 위험 부담은 있겠지만 그래도 시작하기에 나쁘지 않을까? 당신이 그렇게 하고 싶다면 해야지. 난 찬성이야. 아내는 그저 완전히 저의 모든 것을 지지하겠다는 반응이라서 정말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벅차오르더군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반드시 성공시키고 말겠다는 생각이 들어 어쩌면 대리운전을 뛰던 때보다 훨씬 더 갈급하게 사업을 트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한창 해외여행이 붐이고 옆 동네를 가듯 누구나 계획을 하던 때라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둘러보게 되었고 그 틈새 시장에 합류해서 저도 어렵게 인터넷 쇼핑몰을 차리게 되었는데요. 홈페이지 관련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저를 전 직장 동료의 동생이 열심히 가르쳐 주었어요. 여기저기 거래처들도 연결하고 정말 바쁘게 움직이면서 얼른 자리를 잡을 때까지만 이렇게 쉬지 않고 뛰어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시행착오도 있었죠. 갑자기 수입이 줄어드는 달도 있었고 거래처가 끊기기도 하고 뭐가 문제인지조차 몰라서 헤매야 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아니야 여보, 잘하고 있어. 너무 조급해하지 마. 라는 아내의 말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쉽게 금방 좌절했을 겁니다. 다행히 시간이 지나자 그렇게 힘써 심혈을 기울였던 것들이 조금씩 빛을 보기 시작하면서 수입이라는 것을 보게 되던 차에 반응이 좋아지는 것 같아서 좀 더 박차를 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이 정도에서 제가 자체적으로 수입이 생기도록 기다렸어야 했는데 너무 성급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돌아가고 싶을 정도로 후회가 되는 부분인데 이때 대출을 받지 말았어야 했어요. 무리해서 빚을 늘려 더 확장시키던 와중에 갑자기 어디서 비구름이 슬슬 몰려오더니 천둥 번개가 쩌렁쩌렁하게 치듯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쓸모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솔직히 하필이면 제가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시기에 꼭 그런 흐름과 제가 마주해야만 했던 것일까요? 그렇게 순풍에 도질 단듯 쉽게 이어지던 흐름도 아니었지만 겨우 조금 숨구멍은 트려던 차에 거기에 흙을 쏟아붓는 격이었습니다. 거래처들이 저마다 살겠다고 하나씩 발을 빼기 시작하고 저는 그냥 눈 뜨고 코 베이는 마냥 막대한 손실이 나는 것을 손도 써보지 못하고 지켜보기만 해야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사태를 눈으로 확인하는 게 너무 괴로워서 차라리 질끈 눈을 감기도 하고 이 현실에서 나가고 싶어서 홧김에 노트북을 덮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다고 상황이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채 몇 달도 안 돼요. 저는 순식간에 적지 않은 빚을 가진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손에 만져보지도 못하고 차라리 그 돈을 아내나 아기들에게 맘껏 써보게라도 할 수 있었다면 그중 100분의 1이라도 우리 가족들이 맘껏 누리는 시간이라도 있었다면 그렇게 억울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비참함과 죄책감에 억눌러 견딜 수가 없었고 여지껏 겪어보지도 못했던 심한 우울감에 눌려서 한동안 좌절해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고 술만 마시면서 작은 방에서 몸을 구부린 채로 종일 울기만 했어요. 당시의 아이들은 어느 정도 연령대가 되어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었으나 초반에 기관에 다니면서 자주 아프기도 했기 때문에 손이 꽤 많이 갔어요. 모든 상황이 다 원망스럽고 짜증스러워서 홀로 나가서 술을 마시고 한강에서 떠돌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못해 아내는 몇 번이나 장모님에게 손을 벌려야 했어요. 저는 면목이 없어서 처갓댁에 가지도 않고 그렇게 한동안 말없이 지냈습니다. 이런 저를 아내는 그런 과정에서 단 한 번도 타박하지 않았다는 게 다시 생각해도 놀랍습니다. 한 번은 원망할 법도 한데 매일 저에게 장문의 편지를 써주고 술은 마셔도 속은 상하면 안 된다며 매번 도시락을 정성껏 싸서 따끈한 밥을 먹이려고 했었어요. 그러던 중에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 아내가 나한테 있는데 내가 정신을 차리긴 해야겠다는 생각이 계속 오가더군요. 두어 달 가까이 방황을 하다가 결국 아내 품에 안겨 울면서 저는 다시 마음을 잡았어요. 내 앞으로 온 빚인데 내가 책임져야 하고 내가 이룬 가정인데 어쩔 수 없지 않겠나요? 나만 믿고 이 세상에 태어난 쌍둥이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유인 아내를 생각하면 이대로 음험한 바닷속으로 계속 빨려 들어갈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일들은 다시 찾아보기로 했어요. 일용직 시장은 새벽부터 사람들로 꽉 차 있었어요. 다들 삶이 절실하고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다들 사정은 달라도 저마다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하니 웬만한 각오는 안 될 테고요. 일하길 바라는 사람들은 넘쳐나니 경쟁률도 상당했고 다들 날카로웠지만 그래도 저는 일을 몇 가지 잡아내서 꾸준히 다녔고 그만두었던 대리운전도 다시 연결해서 가리지 않고 하게 되었습니다. 몸이 나만하질 않았으나 열심히 뒤에서 지지해주는 아내도 있었고 아주 조금씩이라도 빚을 상환하고 생활비를 보탤 순 있게 되었으니 조금은 살 것 같더군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제 앞에 또다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왜 한 가지가 안정이 되려고 하면 다른 것이 고개를 드는 건지, 그리고 하필이면 내가 제일 살면서 경험하고 싶지 않았던 상상도 못 해봤던 최악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걸까요? 저의 모든 희망이자 빛인 아내가 어느 날인가부터 조금 이상해졌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제 아내는 한 번도 저를 이런 부분으로 신경 쓰게 한 적이 없고 언제나 저를 지지해주던 천사 같은 사람이었는데
묘하게 행방을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자꾸 발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무척 많이 와서 제가 일용직 일을 중간에 그만해야 했고, 갑자기 뭔가 메꿀 수도 없어서 그냥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린이집을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보내던 때라서 당연히 그날도 애기들은 어린이집을 갔고, 아내는 집에 당연히 있을 터인데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없는 것입니다. 그날은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 몸이 안 좋아 다시 오전 중에 집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아내가 그 시간에 집에 없었습니다. 누구라도 만나러 갔겠거니 했는데 좀 자고 일어나니까 아내가 돌아왔더군요. 당신 어디 갔었어? 아, 언제 왔어? 저기 나 진주네 잠깐 다녀왔어. 당신도 알잖아. 조리원 때 친구. 별 생각 없이 돌아서려던 차에 저 진주라는 친구가 둘째를 임신해서 지방에 있는 친정으로 간다던 게 생각났어요. 아주 간절히 원하다가 생겼다고 들었고 지나가다 얼핏 들었지만 기억은 나더라고요. 아, 진주 씨 친정으로 들어간 거 아니었어? 어? 친정? 아, 잠깐 저기 짐 가지러 왔나 봐. 짐? 이사 간다고 한지 꽤 됐잖아. 무슨 짐이 아직도 있어? 평범한 대화 같은데 아내는 왠지 모르게 안절부절 못하고 답을 하면 할수록 자꾸 의문점만 남기는 상황으로 말이 돌더군요. 이해가 좀 안 갔지만 저도 피곤했기 때문에 그냥 좀 더 잤어요. 그런데 이후로 점점 확진자 숫자도 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일용직도 불안해지고 대리운전 비율을 늘리기도 힘든 상황이라 저는 오전에 다시 집으로 터덜터덜 돌아가게 될 때가 있었어요. 허나 그때마다 집에 아내가 없는 것이었어요. 이상해서 전화를 했는데 아내의 반응은 더 일반적이지 않았어요. 뭐? 당신 왜 벌써 왔어? 일이 없어서 그냥 왔는데 애들은? 아, 애들 엄마네 잠깐 맡겼어. 당신도 장모님 댁이야? 아, 그럼 내가 애들 데리러 갈게. 그랬더니 아내가 크게 당황하면서 막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야, 내가 이따 데리고 들어갈게. 나 잠깐 나와 있어. 어딘데? 아내는 도통 시원하게 말을 못하고 자꾸 떠듬떠듬 헤매더군요. 얼마 안 되어 아내가 헐레벌떡 집으로 뛰어들어온 게 아니겠어요? 이날의 반응이 좀 황당하던 차에 아내의 모습이 평소 다르다는 것이 느껴져서 저도 모르게 한참을 뚫어져라 보았어요. 평소 맨 얼굴에 옷도 헐렁한 옷들만 입고 있던 아내가 화장을 제대로 하고 외출복 차림을 하고 있더군요. 아무래도 저런 상태로 장모님 댁에 갈 린 없는데 좀 신경이 쓰였습니다. 애들은 분명히 처가댁에 있다 온 게 맞긴 했지만 아내는 다른 곳에 가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수년간 살아오면서 늘상 수수한 모습을 하고 있던 아내가 저렇게 공들여 꾸민 모습을 보니까 조금은 낯설게 느껴졌어요. 요 얼마간의 일도 좀 시원스럽지 않았는데 좀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묻게 되었어요. 오늘 당신 어디 다른 곳 갔었어? 애들 맡겨두고? 아, 저기, 아내는 본인이 봐도 너무 다른 차림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는지 결국 말을 하는데 그조차도 썩 납득이 가지 않았어요. 혼자 잠깐 바람 쐬고 왔어. 좀 머리가 복잡해서. 바람을? 어디로? 아, 그냥 요 앞에. 나 피곤해서 방에 좀 들어가 있을게. 제가 아는 아내는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라 늘상 어디를 가도 저나 장모님과 꼭 함께 다니려고 했고, 결혼 후에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이런 생각까지 하고 싶진 않으나 너무 낯선 아내의 모습을 보니 무엇 하나 제대로 뜻을 밝히지 않는 것이 좀 불안하게 느껴지더군요. 그날 밤은 왠지 잠이 오지 않았고 그 다음 날도 혹시 몰라서 현장에 갔다가 서둘러 빨리 들어와 보니 역시나 아내는 없었습니다. 계속 고심하던 중 저는 한심하게도 그 다음날 아내의 뒤를 밟게 되었어요. 이런 짓을 하는 한심한 모습만은 되고 싶지 않았는데 여러모로 지치고 힘들던 중 아내에 관해서 개운치 않은 의심까지 하게 되니 진짜 살고 싶지 않더군요. 어찌되었건 그날 일을 나간 척하고 아내를 따라가게 되었는데요.
밖에서 몰래 살펴보니 주변을 둘러보며 나오는 아내의 모습 자체가 뭔가 떳떳해 보이지 않아서 가슴이 답답하더군요. 도대체 무슨 일인 걸까? 이대로 따라가서 정말 내가 뭔가를 보는 게 맞는 걸까? 만약 본다면 나는 맨정신에 살 수 있을까? 등을 생각하니 이쯤 그만둘까도 싶더군요. 그러나 이미 일은 저질러져 버렸고 뭐에 홀린 듯 저는 따라가고 있었어요. 화장을 완전히 제대로 하고 차려입은 아내는 그대로 주변을 둘러보더니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대체 어딜 가길래 저러고 가는지 숨이 갑갑해졌습니다. 조금씩 뛰어서 쫓아가던 중에 이 이상 자전거 속도가 붙으면 못 따라갈 것 같아서 포기하려는데 갑자기 멈추는 게 아니겠어요? 혹시 내가 따라오는 걸 눈치챈 줄 알고 얼마나 식은땀이 흐르던지. 가뜩이나 마스크를 써서 속이 답답한데 억지로 숨을 들이삼키고 뒤에 숨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멈춘 곳은 어느 식당 앞이었습니다. 저도 오가면서 봤던 식당인데 그리로 들어가더니 하얀 포장 봉지를 들고 나오더군요. 그러더니 주인분이 따라 나와서 아내에게 뭔가를 말하고 아내는 다시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게 아니겠어요? 이 상황이 다소 벙벙하게 느껴져서 차마 따라가진 못하고 멍하니 있는데 좀 지나서 아내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더니 또 가게에 들어가서 하얀 봉지를 들고 나오더니 같은 행동을 반복하더군요. 1시간 안 되는 틈 사이 건너편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던 저는 그제서야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두려워했던 것과 달리 아내는 이 가게에서 오전 시간 내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것이었어요. 그 사실을 인식하고 머릿속에서 퍼즐이 끼워지자마자 바닥에 저는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자전거를 세우는 아내를 보고 소리를 쳤어요. 다시 식당으로 들어가려던 아내는 저를 보고 너무나 놀라서 잠깐 굳더니 이내 빠르게 뛰어오더군요. 막상 아내 얼굴을 보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아서 그 자리에서 소리 죽여 울게 되었습니다. 나중엔 제어가 되지 않아 크게 울음소리가 터져나오니 지나가는 사람들도 쳐다보며 웅성거리고 아내도 너무 당황했는지 저를 구석으로 데려가더군요. 당신 왜 여기서 이런 일을 왜 말 안 했어? 그게 여보, 말하면 당신 속상할까 봐. 봐봐, 지금도 이러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남편인 나한테 말도 못해? 으이그, 울보, 울지 마. 도대체 아내는 왜 저 같은 남자를 만나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건지. 조금이라도 화장을 하면 다른 남자들이 훔쳐볼까 불안할 정도로 예쁜 얼굴에 마음도 착한 이런 여자가 나 때문에 애 둘을 낳고 홀로 배달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비밀로 하고 있었다니요. 아내를 이렇게까지 고생을 시키고 있는 내 자신이 한심하기 그지없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또 그런 제 모습을 눈치챘는지 끌어안고 한참을 달래는 게 아니겠어요. 나 일 시작한 지 이제 3개월이 좀 됐는데 당신 끝까지 모르게 할 생각이었는데 결국 틀렸네. 그래도 나 이 일하면서 너무 좋아. 돈도 벌고 되게 할만해. 듣자 하니 최근에 화장을 하고 제대로 차려입은 것도 너무 허술하게 하고 다니면서 일을 하기는 눈치 보여 본인도 나름 신경을 썼다는 것이었습니다. 애 낳고 나도 경력 단절이 되다 보니 오랜만에 직업이 생긴 거라 제대로 일하고 싶더라고. 남들은 배달 아르바이트 하면서 뭔 화장을 하고 신경을 쓰냐고 하겠지만 말이야. 그 말을 듣고 있자니 더 서글퍼져서 눈물이 앞을 가리더군요. 아낸 꼭 저를 돕는 것만이 아닌 나름의 성취감도 느끼고 있으니 그저 응원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날 저녁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좋아하는 횟감들을 샀고 한잔하면서 오랜만에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저와 만나 고생만 하며 살아온 아내를 어쩌면 좋을까요? 똑같은 말을 하며 연신 우는 저에게 아내 역시 똑같은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나는 당신만 있으면 된다고요. 언제쯤 아내에게 저 역시 은혜를 제대로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꼭 이 힘든 터널을 지나 아내에게 멋진 남편이자 쌍둥이들의 멋진 아빠로 자리 잡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며 나가는 수밖에 없고요.
힘들어도 가족의 지지가 있으니 어떻게든 살 궁리를 하게 됩니다.